자, 우리가 폴포트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네. 폴포츠 아니고 폴포트입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그 베트남 역사 하면서 캄보디아 역사하면서 또 한 번 반복했었죠. 뭘요? 그 이제 베트남 1차, 2차, 3차 인도차이나 전쟁 쭉 설명한 다음에 네. 캄보디아 하면서 한 번 반복했고 네. 한 번 또 시계를 뒤로 돌렸지 않습니까? 네. 또 한 번 시계를 또 돌릴게요. 폴포트를 하기 위해서. 네. 이게 세 번째 반복 학습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때 뭐 올 겁니다. 기님 다 아시죠? 아니야. 그만 돌려. 어지러워. 어지럽습니까? 네. 폴포트가 왜냐면은 그 1928년생이에요. 28년생. 28년이 먼저였어요. 이게 캄보디아가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때 태어나가지고 베트남 전쟁까지 다 이렇게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시계를 그때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폴포트는 1928년에 출생했고 2차 세계대전부터 3차 인도차이나 전쟁까지 쭉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폴포트의 유년 시절을 보기 위해서 우리 시계를 2차 세계대전 때로 돌려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돌리십시오. 네. 기님 돌려주시죠. 오케이. 두루루루루. 뭐, 네. 뭐 이렇게 마부 주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전자 없어요? 그거 있잖아. 시간 돈데크만. 그거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돈데 기리기리. 그거 우리 세대 때예요. 돈데크만. 나도 봤는데 그거? 조변님 못 보셨을 텐데? 봤어요. 돈데크만. 돈데크만. 네. 돈데크만. 아니, 아무튼 이제 2차 세계대전. 돌아갔습니다. 폴포트가 공산주의자였잖아요. 네. 그리고 극악무도한 사회주의 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그 지주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부르주아였어요. 부르주아. 유년 시절도 굉장히 유복하게 보냈습니다. 9살쯤에는 부모님이 시골 지주였거든요. 부모님이 수도 푸놈펜으로 유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오. 그때 보면 이제 유학 생활하면서 푸놈펜에서 이제 그 왕국 프랑스의 꼭두각시로 있는 왕을 보면서 되게 한심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프랑스도 싫고 왕도 싫다 이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4살이 되었을 때에는 유학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 그래도 배워야 한다. 자기를 식민지배했던 프랑스로 갔습니다.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되게 모순된 삶을 살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폴포트가 캄보디아에서는 최초의 유학생이랍니다. 진짜 부르주아였나 보다. 네, 진짜 부르주아였나 봐요. 그 동네에 현수막 걸었겠어요. 파리로. 파리로 약간 이제 그때 파리에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공산주의 스터디 같은 것도 하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공산주의 국가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말은 많은데 막 설립되고 그러진 않았어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막 끝나고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설립이 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 주가 됐습니다. 혁명. 공산주의가 되려면 일단은 기존의 것을 싹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부르주아를 청산하고 지식인들을 숙청하고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야지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혁명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 유학을 하면서 폴포트는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캄보디아로 돌아가면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포트는 그 해답이 이제 공산주의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그냥 공산주의가 아니라 항상 대학살은 민족주의랑 결부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크메르 제국의 부흥 플러스 공산주의, 그러니까 민족주의 플러스 공산주의를 결합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특히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군주제도, 왕을 두는 거는 적폐 중에 적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포트가 프랑스 유학을 이제 마칩니다. 마치고 이제 귀국해요. 캄보디아로 귀국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프랑스랑 베트남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였죠? 제1차 1차. 인도차이나 그렇죠. 전쟁. 프랑스랑 이제 베트남이랑 전쟁하고 있는데 폴포트는 프랑스 되게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뭐 베트남도 좋아하진 않았어요.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프랑스를 물리쳐야겠다는 생각. 어차피 베트남에서 물러나면 이제 자기 나라에서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에 가입해가지고 프랑스랑 싸웠습니다. 폴포트가. 진짜 모순된 사람들. 열심히 산 거지. 네. 싫어하는데 다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요. 폴포트가. 어쨌든 프랑스랑 베트남이랑 싸워서 이제 베트남이 결국에 이겼잖아요. 네.
폴포트가 생각하기에는 베트남 공산당이 이겼잖아요. 네. 이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와요. 이제 프랑스랑 협약하면서 우리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한테 공산주의를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폴포트 생각에는 베트남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니네 도와줬는데 우리나라랑도 좀 협약 좀 해줘 프랑스랑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 프랑스 1차 인도차이나 반도 전쟁이 끝나기 1년, 2년 전에 시아누크 왕이 먼저 독립선언을 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가 인정해줬다고 했잖아요. 네. 시아누크 왕 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프랑스는 물러나 버립니다. 베트남은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뭐 캄보디아 니네 그냥 우리 원래 쫄병했잖아. 뭐 우리가 뭐 니네까지 신경 써. 이렇게 좀 하대하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베트남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베트남 싫어했는데 폴포트는 베트남을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되게 열받죠.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같이 싸워줬는데 어쨌든 시아누쿠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폴포트는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에 몰래 잠입해서 공산주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맣게 푸놈펜에 만들었는데 시아누쿠가 제가 아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아누쿠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랑도 손을 잡고 뭐 공산주의랑 손을 잡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한테만 권력을 유지시켜줄 수 있다면.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당시에는 되게 박해를 했어요. 왜냐? 자기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특히 옆에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됐잖아요. 베트남은 나랑 적이잖아. 캄보디아 시아누쿠는 중국이랑 친하잖아요. 네. 중국이랑 베트남은 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아누쿠한테도 적인 거야. 공산주의는 되게 배격을 했어요. 배격을 했지만은 그 자기 캄보디아 내의 공산주의는 배격했지만은 또 나라 중국이랑 또 친하게 지냈어요. 이게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싫은 건 아니라 내 권력에 해가 될 조직을 되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아누쿠는 공산주의 세력을 축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폴포트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푸놈펜을 떠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 캄보디아랑 베트남이랑 그 국경지대 오지로 떠나요. 오지. 오지로 떠납니다. 이제 아직 베트남 전쟁은 개시되기 전이에요. 네. 이제 프랑스 전쟁 끝난 거예요. 그리고 시아누쿠가 박해를 하니까 오지로 떠난 거예요. 이제 폴포트가 오지에서 뭘 했냐? 나는 자연인이 날 찍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오지에서 되게 평화롭게 살았어요. 아, 나 공산주의 하려고 했는데 네. 힘든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오지에는 고산족이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 소수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에서. 네. 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자연인이었죠. 그때 폴포트가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진정한 공산주의란 이렇게 모두가 자연인으로 사는 거구나. 이런 농경사회야말로 정말로 서로의 빈부격차도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일을 하고 공평하게 분배받는 그런 사회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폴포트가 그냥 생각만 하면은 뭐 별거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이 엄청난 달변가라고 해요. 크메르 루즈 잔당들 표현에 빌리자면은 폴포트가 되게 미친 짓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데 그의 말을 들으면은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지 사람들을 다 설득했어요. 다 공산주의자로 만들어버렸어. 그 자연인들을.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인들이 크메르 루즈의 초기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크메르 루즈는 지금도 열렬히 환영하는 그룹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이 학살을 저질렀음에도 소수민족들은 이 크메르 루즈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소수 민족과 이제 이렇게 초기 멤버를 구성했는데 이렇게 공산당을 조금씩 만들었는데 곧 베트남 전쟁이 발발합니다. 지금 폴포트가 자연인 생활을 한 곳이 어디라고 했죠? 오지요. 오지. 어디에 있는 오지냐면 캄보디아랑 베트남이랑 국경이 접한 지역. 그러니까 남쪽 지역이게 남쪽 지역.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이 개시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폴포트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쳐들어왔죠. 베트남은 그 공산주의자가 싸우고 있죠. 미국이랑. 특히 남부에 있었던 베트콩들은 숨어서 싸우고 있는데 그 베트콩들이 숨어서 싸웠던 곳이 그 오지 근처예요. 오지 근처 싸우면서 이제 딱 폴포트가 보니까 공산주의자잖아요. 근데 네. 베트남 진짜 싫은데 그래도 이 떡구멍이 떨어질 것 같아. 이제 같이 전쟁하면 이제 무기도 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트콩을 도와서 싸웁니다. 용병이네요, 일종의. 그렇죠. 이제 거기서 이제 무기도 수급받고 전투력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연인들과 함께. 그게 천재일호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무장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캄보디아에는 친미 정권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시아누쿠 쫓겨나고 미국에 의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 하면서 캄보디아한테 친미 정권 꽂아놓고 시아누쿠는 망명을 가고 그 상황이 됐다고 했잖아요.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돌격 앞으로 캄보디아한테 미국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힘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캄보디아에 막 폭격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보급로 차단하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캄보디아 국민들은 미국 되게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과 싸우는 자기 나라 무장단체가 있는 거야. 크메르루즈.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은 환영했고 쫓겨나 있던 시아누쿠도 크메르루즈를 지지합니다라고 한 거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놈펜까지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난 다음에 푸놈펜까지 쭉 입성을 하게 된 거죠. 딱 다 들어맞았네요. 이 사람이 푸놈펜 갈 수 있게. 그렇죠. 되게 상황이 잘 네. 딱딱 들어맞았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킬링필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력을 장악한 이 폴포트는 크메르 제국의 부흥을 원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갔던 국가인데 한번 다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극단적인 사회주의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인으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고산족에게 소수민족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농촌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사실 농촌으로 보낸 이유가 뭐 좀 MSG고 고산족을 보고 농촌으로 보냈다는 건 좀 MSG가 있고 실제로는 이 크메르루즈가 한참 베트남을 도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폴포트가 중국으로부터 한번 초청을 받았대요. 마오쩌둥한테. 그래서 중국에 가봤는데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문화 대혁명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막 보니까 지식인들 다 죽여. 뭐 그리고 뭐 옛날 과거 유물 다 부셔. 현대적인 거는 뭐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폴포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포트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공산주의는 모름지기 중국처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캄보디아판 문화 대혁명을 한 겁니다. 더 열심히 미친 짓을 한 거죠. 실제로 그 마오쩌둥의 문화 대혁명을 옹호하는 그렇죠. 발언도 반환들을 많이 했죠. 했다고 하네요. 예.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나 실제 그 보다. 크메르루즈의 루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루즈? 라비앙이죠. 이거 입술에 바르는 루즈 있잖아요. 네, 립스틱 아닌가요? 네, 이거 연지건지 그러나요? 아, 네, 실제 이제 붉은 크메르. 루즈 뜻이 뭐지? 그러면? 그 루즈는 뭐 이렇게 연지. 그런 뜻인 거예요. 네, 뭐 네. 치장하는 네.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붉은 화장을 하는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붉은 크메르 이런 뜻인 거예요. 화랑 같은 느낌이네요. 그죠? 적화의 그렇죠. 의미가 있는. 붉은 크메르. 공산주의 크메르. 크메르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런 취지였죠. 그런데 폴포트가 앙코르와트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찬란한 우리 잘 나갔던 고구려 시대의 위상을 재현한다 이런 말 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처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강한 나라가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폴포트는 크메르 제국을 재현하자라고 하면서 재현이 아니라 그냥 카피하자. 그때로 돌아가자. 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다 농사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크메르루즈는 그 모든 현대적인 거를 부정적인 걸로 봤어요. 그래서 공장을 파괴하고 현대 사상을 가르치는 이 교사, 승려 다 탄압했습니다. 말이 탄압이지 다 죽였다는 소리죠. 그냥 학살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살해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만 명, 인구의 30% 정도 되고요. 이 사람들을 이제 학살한 다음에 묻어두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킬링필드라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아까 친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학살의 이유가 정말 다양했어요. 일단 아까 글자를 아는 사람, 고등교육을 받기만 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TV나 라디오 있어도 부르주아라고 하고 다 죽여버렸어요. 지 부르주아인데. 네? 그러니까 지가 자기도 부르주아죠. 그렇죠.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엘리트주의. 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잘 모르는 사람을 소수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형태, 그런 형태를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부르주아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그 베트남을 되게 증오한다고 했잖아요. 캄보디아랑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까지 다 몰살을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크메르 제국의 부흥이기 때문에
크메르족이 아닌 사람들까지 이 학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많이 죽어났죠. 그런데 철저하게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캄보디아에서 이런 짓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킬링피드가 일어난지 몰랐죠. 그렇죠. 몰랐죠.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크메르주르 정권은 4년밖에 집권을 못했습니다. 4년 만에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4년 만에 왜 망했냐? 아까 제가 베트남 사람들까지 같이 막 학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시기가 4년째 된 그 폴포트가 집권한 4년째 되는 해가 1978년이에요. 아까 베트남이 미국한테 승리하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들어선 게 1976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베트남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폴포트가 이런 미친 짓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미국도 떠났잖아요. 네. 힘은 엄청 세잖아요. 전투력은 뭐 만땅이고. 그런데 얘네가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쳐들어갔죠. 쳐들어갔어요. 이제 민족 해방가 아니 캄보디아 해방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베트남은 알았죠. 이렇게 학살이 벌어지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해방한다는 명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은 전쟁 마스터 아닙니까? 바로 털렸죠. 바로 털리고 베트남 괴뢰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되게 우호적인 사람은 이제 형식적으로 이게 통치자로 세워놓고 친 베트남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베트남 진짜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크메르주 때문에 죽겠어. 베트남이 자기 나라를 먹었어. 우픈 상황이 된 거예요. 우픈 상황. 딱 우픈 상황. 네, 이렇게 됐죠. 근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네. 좋기는 한데 좀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킬링필드가 이렇게 끝나요. 킬링필드 아까 신부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학살을 했는지 그거는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잔혹하고 뭐 굳이 오늘 다루지 않아도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다 했다. 그 정도예요? 우리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보면은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 고문 장면들이 막 나와요. 보면서 와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고문을 하지 생각했는데 그거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요. 하나만요? 제일 약한 거. 그나마 제일 약한 거. 그나마 약한 거? 네. 일단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르주아다 싶으면 다 죽였어요. 네. 애기들도 죽이잖아요. 근데 애기들을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발 잡아서 패대기처럼 패대기 방파 다 나무에다가 가시나무에다가 아기들 그렇게 그냥 던져요. 공중으로 팍 던진 다음에 사격 연습을 해요. 탁 맞추는 그런 연습을. 그걸 사람이 한다고요? 네. 크메르 주군이.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너무 죽일 도구가 부족하니까 손발 묶어놓고 비닐봉지로 비닐봉지로 얼굴에 씌우고 묶어놓는 거죠. 지식할 때까지. 그럼 이제 비닐봉지 풀어서 또 딴 데 쓰고 재활용하고. 죽이는 방법도 죽이는 방법인데 장난. 그래도 좀 유명 인사를 죽일 때는 그냥 죽이진 못하잖아요. 네. 나름대로 이제 재판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자백을 받아내야 돼. 뭐 나는 어디 첩자다 이런 자백을 받아내야 돼. 당연히 고문을 해야 되지 하지 않습니까? 이 고문이 장난이 아닙니다. 고문 기술이. 이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으로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너무 심해서 네. 그 비명 소리를 막기 위해서 혁명 노래를 스피커로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이제 학살을 했다고 하네요. 네. 참. 네, 그거는 뭐 무섭습니다.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킬링필드를 이런 학살을 자행했는데 베트남이 그냥 진짜 가볍게 쓱 이겼어요. 쓱 이겼어요. 쓱. 전투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킬링필드 이후에 그 더 막장이 벌어졌습니다. 뭐 학살은 끝났어요. 베트남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학살은 끝났는데 크메르루주가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갔어요. 그 잡지는 못하고 도망했는데 어디로 도망갔냐? 태국으로 도망갔어요. 태국 국경지대로 도망가서 게릴라 활동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옛날에 베트남전도 참전했다고 했잖아요. 게릴라전에 능통했기 때문에 크메르루주 군대들이랑 다시 게릴라전을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캄보디아 입장에서 보면은 크메르루주가 게릴라전을 하는데 누구랑 했겠어요? 베트남이랑 했잖아요. 네. 베트남 괴뢰 정부랑 했을 거 아니에요. 독립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메르루주는 서방에도 그렇게 비쳤어요. 베트남이 캄보디아 침공해가지고 괴뢰 정부 세웠는데 크메르루주랑 이제 시아누쿠도 그때 이제 또 다시 쫓겨났거든요. 시아누쿠도 이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독립운동을. 크메르루주나 시아누쿠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쳤던 거예요.
체게바라 체게바라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까? 서방 시대 서방에서 봤을 때 그냥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학살자라는 게 왜 밝혀졌냐면은 베트남이 막 되게 광고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나 우리 쳐들어온 거 아니다. 이 나쁜 사람 우리 콘내주러 온 거다. 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해서 그때부터 베트남이 계속 국제사회에 뿌리면서 킬링필드가 조금씩 알려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크메르 루즈는 독립군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도왔냐면은 일단 중국이 당연히 도왔겠죠. 네. 베트남은 중국이랑 적이고 캄보디아랑은 친했기 때문에. 왜 베트남은 소련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소련이랑 중국이랑은 또 사이가 안 좋아요. 막 국경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에서 사이가 안 좋았는데 베트남을 미워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그런 독립운동이라는 게 이상한데 아무튼 크메르 루즈를 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도 크메르 루즈를 도왔어요. 왜 베트남 전쟁에서 자기들 쫓아낸 사람인데 왜 반미를 외치면서 정권을 잡은 게 크메르 루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킬링필드를. 있었던 걸로 킬링. 그쵸. 네.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죠. 네. 아이고. 알고 있었는데 뭐 굳이 도울 필요 없죠. 왜냐면은 문화 대혁명도 그냥 뭐 지켜봤는데. 일단 자기의 이익을 음. 철저히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월남 국가가 이제 이걸 잡는 걸 그러니까 베트콩들이 이걸 잡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크죠. 이제 베트남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베트남 잘 되는 트라우마. 꼴은 못 보겠고 그게 제일 큰 거고 둘째로는 또 베트남이 소련이랑 되게 친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막 도미노 이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무너지면은 다 이제 시작이다. 도미노 시작이다. 베트남 공산주의 되더니 캄보디아도 이제 공산주의 되고 이제 시작이다.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때 좀 참조로 할 만한 게 그 캄보디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까 베트남계 캄보디아인들을 학살하는 네. 이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더불어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제주도 같은 그 캄보디아에 섬이 있어요. 푸꾸옥이라는. 지금 놀러 가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그때 푸꾸옥. 캄보디아 영유권이었는데 베트남과 영유권 주장이 있었던 때인데 여기를 나중에 베트남이 승전을 하면서 이 푸꾸옥이라는 섬을 베트남으로 차지하고 지금은 베트남 영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빈펄 리조트라는 리조트가 서 있어요. 빈펄. 네, 빈펄이라는 베트남에 아주 굉장히 큰 리조트.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 네, 신라? 신라 호텔 같은 아. 그 빈펄 리조트가 지금 푸꾸옥에 리조트를 세워놨는데 왼쪽에다가는 에버랜드급의 놀이동산, 와우. 오른쪽에다가는 캐리비안 베이 같은 우와, 수영장. 수영장, 그리고 이쪽 가운데에는 리조트. 사파리, 네. 그리고 남쪽에는 리조트 이렇게 세워놓고 우와. 빈펄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추가 요금만 내면. 오. 그래서 그리고 후추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바다에 있고 섬이니까 호핑 투어나 뭐 요트 투어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기 한번 가봤는데 오, 가보셨구나. 여기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네. 근데 이제 좋을 것 캄보디아의 어떤 적을 두고 있는 저로서는 약간 불편한 그렇죠. 불편한 섬이죠. 네. 푸꾸옥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쪽은 안 가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생뚱맞게 크메르 루즈를 도와줬습니다. 태국도 도와줬어요. 아까 태국 국경 지방으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크메르 루즈가. 왜 도와줬냐면은 일단은 태국이랑 베트남은 지금도 그런데 동남아에 패권을 놓고 1등, 2등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태국은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이 캄보디아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왜 베트남 니네가 뭐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동네 북이잖아요, 캄보디아가. 그러니까 그냥 베트남 잘 되는 걸 보기 싫으니까 이제 크메르 루즈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살살살 도와줬던 겁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를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냐면은 일단은 베트남군이 푸놈펜을 점령했습니다. 한 10에서 15만 명이 베트남군이 주둔을 했어요. 캄보디아에. 그런데 이 주둔한 군을 빼면은 크메르 루즈가 다시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캄보디아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베트남이랑 문화혁명 이제 막 끝났거든요. 네. 중국도. 우리도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전면전을 하지 말고
저기 캄보디아에 있는 베트남 군만 좀 빼주자. 이게 북쪽으로 좀 데리고 오자. 중국이랑 국경 있는 그쪽으로 좀 데려오자 생각을 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네. 병력만 빼면 되니까. 그래서 발발한 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3차 인도차이나 전쟁. 아까 킬링필드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중국과 베트남 전쟁이 이때 일어납니다. 중국이 쳐들어갔어요. 한 6만 명을 끌고 들어갔거든요. 네. 이제 북쪽이죠. 이번에 이제 전선이 북쪽이죠. 중국과의 국경이니까. 6만 명을 끌고 들어갔는데 6만 명 정도 되면 이제 베트남도 아이고 큰일 났다. 중국 그 옛날에 조공 바쳤던 큰형님 국가 왔으니까 우리 빨리 열심히 싸우겠다 생각을 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병력을 빼서 북쪽으로 올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안 올렸어요. 베트남은 거기는 그냥 그 당시에도 베트남전을 치른 그냥 일반 주민들이 다 군인이에요. 민병대를 조직했어요. 민병대로 싸웠어요. 근데 중국 생각에는 정규군이잖아요. 정규군. 아니, 민병대로 어딜 깝쳐 이렇게 했는데 민병대가 너무 잘 싸워. 민병대 너무 잘 싸워.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민병대를. 그래서 20만 명을 더 보냈습니다. 10만 명, 이제 전체 다 합쳐서 20만 명을 보냈어요. 20만 명을 보냈는데도 민병대를 뚫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캄보디아에서 병력을 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더 하려면은 이제 총력전을 해야 돼요. 총력전. 총력전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총력전. 원래 전쟁은 옛날만 하더라도 뭐 사실 옛날에 뭐 십자군 전쟁 뭐 그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하더라도 싸우는 사람들끼리만 싸워요.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뭐 귀족들끼리 싸우고 그 뭐 군인들 용병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뭐 국민들은 그냥 전쟁이 나든 말든 이렇게 그냥 농사지면서 삽니다. 근데 총력전은 뭐냐면은 국가의 모든 거를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생각 그 총력전의 뭐 과거에도 총력전 있었는데 제일 생각나는 거는 몽골이랑 싸웠던 유럽 국가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몽골 쳐들어오는데 얘네는 그냥 귀족들끼리 깨작깨작 싸우는 게 아니라 몽골한테 말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총력전이란 말은 사실 2차 세계대전에 나온 말인데 옛날에는 그냥 군대끼리 싸워가지고 승패가 나면은 한 번 큰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바로 나라를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부터는 스타크래프트가 됐어요. 그냥 부대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어떻게 생산력을 해가지고 계속 부대를 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국가의 모든 그 농사짓던 사람도 공장으로 보내고 모든 역량을 다 국가에 대해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총력전인데 중국은 문화 대혁명이 이제 막 끝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베트남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민병대가 그냥 민병대가 아니야. 캄보디아에 있는 정규군을 빼려면은 총력전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근데 우리 지금 문화 대혁명 이제 막 끝났는데 우리도 지금 힘들어. 그리고 문화 대혁명 때문에 당시 중국의 무기는 우리나라 6.25 전쟁을 했던 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힘을 쓸 여력도 안 되고 굳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냥 나갈 수는 없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신 승리를 해요. 우리가 원래 국경 때문에 쳐들어온 거다. 우리 캄보디아 때문에 쳐들어온 건 아니고 국경 때문에 쳐들어온 건데 그래도 뭐 대충 이 정도 우리가 정리했으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고 가요. 지금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고 떠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이것도 이제 베트남이 승리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군을 빼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베트남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트남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괴뢰 정부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79년부터 이제 79년에 점령을 했거든요. 78년 12월에 쳐들어가서 79년 1월에 점령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해가지고 79년부터 89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괴뢰 정부를 뒀어요. 어쨌든 괴뢰 정부 사람들도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캄보디아랑 계속 싸우는 거잖아요. 네. 이게 내전이 돼가지고 그 10년 동안 계속 캄보디아 내전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아누쿠는 다시 한번 또 크메르주랑 손을 잡아요. 자기를 가택 연금시켰다. 왜냐면은 일단은 그래도 베트남은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없네요. 자존심이 없네요. 두 분 다. 네. 아니 근데 그 잊혀진 인물인데 갑자기 갑툭튀해가지고 또 이제 크메르루즈 폴포트랑 손을 잡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적이었지만은 네 학살은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베트남은 쫓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캄보디아 내전을 계속 발발하고 이제 계속 진행이 됐어요. 10년 동안 89년도까지.
그런데 베트남은 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끝까지 발악을 해도 지지 않아요. 베트남은 지지 않아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냉전 체제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무너지잖아요. 네. 89년이 되면은 베트남이 이제 자기들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공산주의를 이제 어느 정도 버리고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개방 정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캄보디아를 이렇게 먹고 있을 필요가 없어. 서방 세계도 다 미워하는데 뭐 할 필요 없고 냉전 체제도 끝났고 사실 소련이랑 베트남이랑 동맹이었는데 이제 냉전이 끝났잖아요. 베트남도 이제 우리 빼자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뺐어요. 89년에. 아. 뭐 그 캄보디아 독립군이 승리한 게 아니라 그냥 베트남이 알아서 나갔습니다. 내전이 이제 10년 동안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 괴뢰 정부를 통치했던 사람이 훈센이라는 사람입니다. 훈센이 누구냐면은 이제 85년에 총리가 됐어요. 네. 당시 지금까지도 총리예요. 34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훈센은 이제 1978년에 베트남이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캄보디아에. 네. 그때 베트남을 도와서 크메르루즈를 몰아냈던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네가 여기 그 통치해라고 해서 이제 딱 세워둔 거죠. 근데 그때 세웠던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28이었어요. 28살이었는데 그때는 29이었는데 그때는 부총리로 세웠어요,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32살에 이제 총리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최연소 총리라고 하더라고요. 전 역사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훈센이 집권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89년 냉전이 와야 되고 베트남이 물러갈 당시에도 이 훈센이 계속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89년이 지나고 베트남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자진 철수를 하고 1992년 몇 년 있다가 유엔이 캄보디아를 이제 과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만들어줘야 되니까 유엔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때 또 잊혀졌던 인물 시아누쿠가 또 등장합니다. 이분 지금 몇 살이에요? 네, 알려드릴게요. 이분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시아누쿠 이게 아까 프랑스 식민 시대부터 꼭두각시 왕했던 분이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등장하세요. 와. 유엔 평화군이 오니까 이제 유엔에서 이제 이 캄보디아에도 정부 세워줄게라고 했어요. 누구를 통치시킬까 봤더니 여기 시아누쿠가 있네. 여적이 신적인 존재 왕. 시아누쿠 당신이 하면 되겠네. 왕정 복고를 했어요. 다시 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이랑 손을 잡았어요, 시아누쿠가. 그럼 이제 누구랑 결별을 하겠어요? 크메르루즈랑 결별을 하겠죠. 폴포트랑. 예, 폴포트랑은 이제 결별을 하고 이때부터 사실상 크메르루즈는 급격하게 와해합니다. 이제 대학살도 이제 알려졌고 굳이 이제 도와주지 않아도 베트남도 없고 그러니까 급격하게 와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3년에 이제 왕정 복구가 된 이후에 입헌 군주제가 시작됐어요. 이제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가 이제 정치는 총리가 하고 왕은 몇 가지 대외적인 뭐 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입헌 군주제, 일본이랑 비슷한 입헌 군주제가 됐습니다. 근데 총선을 했어요. 이제 총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때 훈센이 계속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엔이 보고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또 자기는 베트남 괴뢰 정부 통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이제 밀어붙이기 좀 그렇잖아요. 유엔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총선을 실시하는데 시아누쿠의 아들이 이제 정당을 만들었거든요. 네. 시아누쿠의 아들 라나리드라는 사람이 만든 정당이 압승을 합니다. 총선에서. 1등이 라나리드의 정당이 압승을 하고 2등이 그 훈센의 정당이 2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 훈센이 이제 쫓겨나게 생겼죠. 근데 훈센이 시아누쿠를 찾아갔어요. 대왕님, 국왕님, 제가 그래도 그동안 통치란 이 짬밥이 있는데 저도 좀 국가 통치에 좀 참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공동 총리 가시죠? 이런 거예요. 공동 총리. 와. 근데 사실 10년 넘게 총리를 했으니까 자기 지지 세력이 얼마나 많고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셌었겠어요. 아무리 유엔군이 있어도. 이게 시아누쿠가 이 반협박에 수락을 합니다. 예, 반협박이죠. 그래서 그래 내 아들이랑 같이 공동 총리해. 대신 우리 아들이 압승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제1총리고 훈센 너는 제2총리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케이 콜 하고서 이제 공동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한 3, 4년 뒤에 1997년에 이제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 시아누쿠 아들 쫓아내고 훈센이 쿠데타 일으켜서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또 이제 단독 그 총리가 돼서 통치를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유가 좀 베트남 괴뢰 정부 통치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일본의 식민지배 길을 텄던 그 이완용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완용이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 총독을 한 거예요. 조선 총독을. 그리고 해방이 됐는데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3선, 4선, 5선, 6선 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완용이. 그런 형태에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가.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 되게 이상하잖아요. 네. 캄보디아는 가능해요. 왜냐면은 너무 막장 역사가 많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그래도 안정적이야. 그래도 안정적이어서. 안정적이야. 그리고 또 되게 똑똑했던 사람들은 그 폴포트가 다 죽였어. 다 죽었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아 그래 전쟁 안 나고 이제 우리 그래도 살만하니까 뭐 훈센이 잘 하겠지. 이러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들으면서 여기 누굴 뽑아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민의식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계속 이제 그런 게 발달하기 전에 계속 뭐 주변국에서 시달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누가 집권을 하면은 계속 이상한 짓을 하고 저는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진짜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시민 의심이 없다라는 표현은 좀 아닌 거야. 그 피해자들에게 좀 부적절한 그래. 표현인 것 같고 그런 걸 가질 만한 여건이 안 됐죠. 네. 최근에는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여건이 안 된 거죠. 정말 달라졌어요. 제가 캄보디아 여행을 갔을 때,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군사 독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통제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보급돼서 언론 통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럼요. 이거는 신고님도 잘 아실 텐데 실제로 지지난 총선에서는 야당이 거의 승리를 할 뻔했어요. 거의 승리를 했고 만약에 좀 이렇게 여당 훈센이 좀 이렇게 얍삽한 짓을 안 했으면 실제로 야당이 이겼을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있는데 그 정도로 국민의식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2018년 작년에도 총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년 총선 전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하면은 야당이 이길 것 같았거든요. 야당이 이길 것 같아가지고 아 드디어 이제 훈센은 물러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총선 1년 전에 그 야당의 대표를 반역죄로 체포해서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총선도 훈센이 이겨가지고 올해도 계속 훈센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80년대랑 비슷한데 선거 시즌이 오면 그 각 집집마다 돈봉투가 배달이 돼요. 진짜 옛날 얘기 아닌가?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걸 받고 표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딱 옛날이잖아요. 네, 그게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은 지금 이제 바이온 TV라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미디어 매체는 훈센의 맏딸인 훈 마나가 수장으로 있고 말 다 있네. 군부는 아들이 아들이 지고 있죠. 훈센 집안에 다 헤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훈센 훈남일 것 같은데. 그리고 보세요. 지금 갑자기? 그리고 보세요. 지금 딱 30년 지났잖아요. 34년인가요? 34년. 34년이면 그때 학살당하고 죽었던 젊은 층들에서 태어난 그때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이제 30살 정도가 된 거예요. 네, 훈센 치하에서 자랐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한 친구들이 지금 민주화에 눈을 뜨고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인구 비율로 봐서도 젊은 층들이 20, 30대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제 지적인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변화를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독재 정권의 힘이 너무 막강하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때의 아픔들을 아직도 절대로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그때의 비극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우리나라랑도 약간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킬링피드를 겪으신 분들은 어쨌든 그렇죠. 그 친 베트남 정권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프놈펜 실제로 이제 시엠레압은 그 앙코르왓이라는 세계적인 명소가 있는데 수도인 프놈펜으로 이제 여행을 가보시면 딱히 볼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시아노크 왕궁, 왕궁을 구경하는 거랑 두 번째가 이제 뚜얼슬랭이에요. 뚜얼슬랭이 뭐냐면 그 이제 여자 고등학교를 이제 폴포츠가 학살 장소로 벌써부터 폴포트가 학살 장소로 만들어. 그걸 왜 언급을 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폴포츠가 좀 싫어. 폴포트가 폴포츠는 노래 잘할 거 거기서 이제 12,000명 정도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했고 거기서 생존자가 12명. 그 생존자의 증언 그리고 그 사망자들의 어떤 영을 기리는 거기서 들어가 보시면 진짜로
되게 기운이 달라? 기운이 다르고 음산하고 실제 딱 들어가면 액자에 이렇게 웃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 진짜? 그 비극적인 현상들과 그 감옥 그 공간들도 보면 어떻게 여기서 지낼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비극적인 게 있고 푸놈펜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볼 만한 공간입니다. 네. 이 폴포트는 어떻게 죽었나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그건 이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확실히 캄보디아 이제 변화가 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행 한 4, 5년 전에 여행 갔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되게 못 사는 거는 아직까지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다 근데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요. 그 가이드 말에 따르면 이거 가이드 피셜입니다. 이게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가이드 피셜에 따르면은 캄보디아가 그렇게 국민 소득이 낮은데도 몇 달 동안 아르바이트라고 일을 하면서 돈을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꼭 사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이 근데 이렇게 보급되기 좋은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 유선 전화 뭐 따르륵 돌리는 그 전화를 쓴 다음에 이제 드는 전화 시티폰 같은 거 쓰다가 이제 헤드폰으로 갔잖아요. 캄보디아는 다 스킵하고 바로 핸드폰으로 갔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다 평야예요, 평야. 그냥 멀찌감치 기지국 하나 딱 세워놓으면은 다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좋네. 유선 전화 까는 것보다 휴대폰이 더 잘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훈센의 자녀들이 주요 언론사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국가를 건립해야겠구나. 이제 훈센 총리가 잘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전하긴 합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장기 집권자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태국도 마찬가지죠. 뭐. 거기 계속 쿠데타 일어나지만 안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휴대폰 보급률은 이제 굉장히 높잖아요. 네. PC 보급률은 아마 10%보다 안 될 거예요. 휴대폰으로 다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가보면 아이가 한 대가족제거든요, 아직도. 네. 그래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도 일을 합니다. 2, 3살짜리들도. 2, 3살 아이가. 그러니까 4살 정도 되면 갓난 아이를 업고 다녀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꽃을 팔거나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90대 노인이 있다.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러면 60대인 아들이 업고 또 구걸을 합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돈을 다 벌고 핸드폰을 사죠. 그렇죠. 핸드폰 가격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엄청 비싸요.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캄보디아 국민 소득이 지금 많이 올라와서 25만 원 정도, 20에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월급이. 네, 월급이. 그러니까 연소득으로 따지면은 한 200만 원, 250만 원? 그쵸, 그 정도. 네. 그 정도 되니까 2,000불? 네, 이 정도 되니까. 1년에 핸드폰 2개 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핸드폰을 구하기 위해서. 네. 연봉으로. 제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데 거기는 핸드폰이 그만큼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급격하게 지금 여태까지는 못 살았지만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도 그렇고 주요 요직도 그 훈센의 자녀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세습의 과정을 들어갔다는 평가도 많거든요. 제2의 북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놀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킬링필드를 주도를 했던 폴포트랑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시아누쿠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중요한 거, 궁금한 건 시아누쿠예요, 사실은. 뭔데? 시아누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까 왕정 복고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 아들이 이겼는데도 훈센이 쫓아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입헌 군주제예요. 여기는 이제 일본 천황과 같은 존재예요. 시아누쿠는 현재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훈센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베트남이 물러간 이후에 국왕이 돼서 이제 나는 안락하게 노년기를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권력도 행사하면서 이제 인생 마무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훈센이 그런 게 자기 아들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두각시 왕으로 또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왕궁에 살기는 살았는데 가택연금이랑 비슷했어요. 훈센 허락 없이는 나오지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유배 생활 같은 걸 한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이제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 그 당시 나이가 이제 거의 80대 후반, 90대, 90세 되게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 정도 될 나이인데 남은 인생 그 이제 이렇게 하긴 싫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아들아, 네가 유배 생활을 하거라. 아버지는 가야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훈세는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중국이랑 북한 그런 데를 여행 가면서 특히 이제 북한에를 자주 가면서 예. 그렇게 이제 노년을 해외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보내다가 2012년 얼마 안 됐어요. 2012년에 91세의 나이로 이제 파란만장한 삶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 천안문에 막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시아누쿠의 죽음을 애도할 정도로 천안문에서 그 정도로 이렇게 애도를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왕위는 승계되지 않았나요? 예, 왕위는 이제 아들한테 넘겨주고.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폴포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폴포트와 이 크메르루즈의 잔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다. 이 아까 베트남이 물러나고 유엔 들어오고 이제 속된 말로 좀 쩌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쩌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무기는 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게릴라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도와주던 나라들도 이제 다 등 돌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불안하겠죠. 폴포트도 불안해져가지고 광기가 굉장히 심해졌대요. 시간이 지나면서. 광기가 심해져서 이제 불안의 초조함을 느끼고 자기 최측근까지 막 살해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나 배반해서 죽이는 거 아니야? 막 그런 피해 망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폴포트를 따르던 이제 간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얘 두면 얘 미쳤는데 얘 두면 우리까지 죽이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메르루즈 내부에서 재판을 엽니다. 그 폴포트를 피고인으로 세워서 재판을 엽니다. 인민재판이죠, 인민재판. 인민재판을 열어서 학살죄가 아니라 반역죄로 종신형에 선고합니다. 반역죄로. 예. 그래서 이제 자체 징계 아닙니까? 이거? 저 자체 징계인 거죠, 자체 징계. 이게 뭐, 그, 캄보디아에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크메르루즈 내부 재판으로 해서 이제 보여주기도 있죠. 여러분, 우리 크메르루즈 잡아가지고 우리가 재판했어요. 나중에 우리 걸려도 살려주세요. 이런 포석이 있었겠죠. 꼬리 자르기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지, 머리를 자르는 거죠. 머리 자르기죠. 머리 자르고 꼬리들이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시골에 그 되게 허름한 이제 시골집에 가택연금을 시켜놨어요. 종신형을 세우고. 근데 그때 때마침 근데 미국에서 폴포트 넘겨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얘는 범죄 그 전쟁 인도적 범죄인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판하겠다. 우리가 직접 넘겨라라고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이제 간부들, 크메르루즈의 간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아, 이거 미국에 넘겨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히틀러처럼 이 폴포트 자살한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두 개 팔아 다녔어요.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크메르루즈가 급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근데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되게 불분명해요. 근데 이제 외신에서 보통 하는 말은 그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긴 했는데,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했다는 의견도 있고,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메르루즈, 폴포트의 부하들이 그 폴포트가 이제 사망한 거를 확인하고는 폴포트를 이제 또 보여주기용이죠. 보여주기용으로 쓰레기 소각장에 쓰레기랑 폐타이어를 같이 넣고 같이 화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메르루즈의 폴포트는 이제 몇 살? 72세. 오래 살았어요. 네, 오래 살았네요. 그러게. 예. 자살을 했고 그 음독을 와이프가 도왔다라는 설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시체까지 태웠으면은 사실 정확한 그게 없겠네요. 저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죠. 폴포트 어디 살아있는 거 아니냐. 예, 뭐 히틀러 아직 살아있다 뭐 그런 거죠. 옛날에 우리 유병원처럼. 그렇죠. 마이클 잭슨. 그렇죠. 다 나오네. 아는 거 하나씩 다 나오네요. 아무튼 73세로 나이로 죽었습니다. 1998년입니다. 시아누쿠보다 좀 더 살고 됐네. 죽었어요. 결국 시아누쿠가 이겼어요. 뭘 이겨? 나이로.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들 폴포트도 그렇고 나이로. 시아누쿠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이제 프랑스 식민지부터 뭐 전쟁 다 겪고 내전 다 겪고 그 중심에서 격동의 그 소용돌이 쪽에서 살다가 이제 죽은 거죠. 역사를 다 겪었네. 예. 특히 시아누쿠는 진짜 쓴물 단물 다 보고 죽었죠. 그렇게 했으면 이제 크메르루즈도 이제 간부 잔당들이 남았잖아요. 네. 이제 보여줬어요. 우리 다 이렇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좀 봐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캄보디아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조건 인민 재판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국제적인 차원에서 2008년부터 이제 캄보디아 특별법도 제정되고 해서 재판이 굉장히 늦게 시작됐어요.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아직까지도 재판이 계속 중입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다들 이제 노령으로 죽을 것이라는 우세가 그 예측이 우세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의 캄보디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훈센이 아직까지도 작년에 제주권에서 하고 있고, 근데 그 훈센은 누구냐? 베트남 괴뢰 정부를 수립할 때 그 베트남 괴뢰 정부를 수립한 조력자, 베트남 괴뢰 정부의 통치자였던 사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시에누쿠가 처음에는 꼭 프랑스의 꼭두각시 왕이었는데 그래도 막 되게 얍삽하게 여기저기 막 박쥐처럼 붙긴 했지만은 캄보디아를 위해서 많이 일은 했어요. 독립을 위해서. 근데 뭐 자기도 자기 권력 차지하려고 한 측면이 많기는 했지만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정녕 폴포트는 이게 베트남 전쟁, 프랑스 전쟁 다 참여해서 힘을 키웠다가 이제 공산주의에 심취해서 미친 짓 했고 내전 일으키고 게릴라전 하다가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뭐 이 정도 정리가 되겠네요. 후센은 그러면 그 친베트남이었는데 네. 지금은 친중국인 거네요. 아니 지금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네. 이 사람도 근데 되게 이중적이에요. 훈센이 지금도 중국은 캄보디아를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훈센이 처음엔 베트남 이제 괴뢰 정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34년간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이제 그 포지션이 조금씩 변한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 쪽을 택한 건데 되게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그 처신을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신부님? 하지만 좀 더 좀 더 처벌은 강화됐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 크메르 잔당에 대한. 네. 근데 처벌은 이게 그 되게 그러니까 형무소 같은 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킬링필드 시절에. 네. 거기 이제 몇 명은 재판이 진행됐어요. 이제 거기 말단 뭐 형무소 소장 정도급 그 정도 되는 사람이 35년형 뭐 이 정도 선고받는 정도 했는데 정작 중요한 사람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노령으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길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이 킬링필드도 그렇고 히틀러의 대학살도 그렇고 뭐 대부분 민족주의랑 결부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 없는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은 특히 민족주의에 대해서 볼 건데 그만큼 민족주의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여러 나라들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민족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가능했죠. 폭발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민족주의 독립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수민족들은 나라도 잃고 가까운 예로 터키의 크루드족 같은 예가 있겠죠. 크루드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라도 있고 그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핍박을 받고 있어요. 이 민족주의 때문에. 누구는 혜택을 보고 누구는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민족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민족 자결주의 이런 말로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이 민족주의가 되게 좋은 걸로 묘사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국가에, 우리가 사는 국가에 이런 강력한 민족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항상 모범생이신 놀자님부터 하시죠. 민족주의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대학살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곳곳에 뭐 거창이라든가 제주라든가 근데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사실 이념 그렇죠. 때문에 많이 이러는데 민족주의든 이념이든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지금 난민 문제도 있고 다문화 문제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민족주의라기보다는 다문화주의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건 모두 다 인정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추세니까. 근데 그런 추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사실 염두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런 추세 속에서 우리의 기득권도 사실 잃을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민족주의 뭐 이런 거 오늘 조배님 이거 하시는 것 때문에
이 킬링필드 통해서 그냥 배우게 됐는데 들으면서 든 생각이 졸리다. 집에 가야겠다. 내 용량 폭발. 그거 아니고 얼굴에 쓰여 있나요? 농담이고 그냥 이 민족주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신의 경계 안에서만 인권이나 뭐 문명이나 뭐 그런 거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계 안에서만 시민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외부자들에 대해서 되게 비인간적으로 행동하는 거를 되게 합리화시키는 것 같고 전 되게 안 좋게 느껴져요. 오늘 처음 알게 된 건데 사실 그냥 조변님 이거 오늘 파케한 거 들으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 민족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피와 관련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어떤 선조에서 내려온 족속이냐. 근데 이게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이게 발산이 됐을 때는 어떤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이나 어떤 이슈가 있거나 뭐 스포츠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게 확산이 될 때는 국가가 한 이슈에 대해서 직결을 한다거나 한 팀이 된다거나 단합력을 발휘한다거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민족주의가 외부로 발산이 될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의 어떤 우열을 따진다거나 비교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외부 인원들이 유입이 돼서 뭔가 우리 민족의 어떤 문화를 방해한다거나 이렇게 외부인들과의 어떤 비교에 대한 있어서는 계속적인 단점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본능과 혹은 뭐 본성과도 관계된 부분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우리의 어떤 민족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비교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단합력 뭐 이런 종종의 뒷면이 항상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아. 예, 그냥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실 우리는 제국주의 그리고 노예제도 그런 것이 있었던 세계에서 아직 자유롭지 않아요. 그 여파를 계속 받고 있는 세대거든요. 지금으로서는 민족주의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 민족주의가 없어지면 일단 축구가 너무 재미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축구가 특히 유럽 같은 나라들은 진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유럽이 그렇게 전쟁 좋아하는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하지 않는 거는 축구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민족주의는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먼 미래, 뭐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지금은 노예제도는 누구나 다 아니라고 이렇게 동의하잖아요. 지금 민족주의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사는 땅에서만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든 문화가 전파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1000년 정도 후에 500년 정도 후에는 일단은 언어의 벽이 사라질 겁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뭐 나이지리아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가나 사람이랑 대화하고 스페인 사람이랑 대화하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예, 모든 사람이랑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가 어디서든지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오지 않겠습니까? 문화가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고유의 문화 그런 것들이 있는데 500년, 1000년 되면 어느 정도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은 혹시 이 민족이라는 것도 과거에 우리가 지금 노예제를 바라보듯이 그 1000년 뒤에 사람들은 야 옛날엔 이렇게 민족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었대. 살았대. 막 이러고. 그런 때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재밌다. 제가 눈을 감기 전에는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A매치 응원을 열렬히 응원하기 때문에 그 올림픽도 좋아하고 민족주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정치적으로만 좀 이용하지 않으면 네. 좋지 않나.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용한 역사잖아요. 사실을 그렇죠. 대부분이. 네. 그리고 민족주의가 더 강화되고 그게 굉장히 학살이나 그런 쪽으로 간 것도 유태인 학살도 그렇고 맞아, 이게 모두 다 나치도.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한 건데 이게 뭐 사실 기득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염두하면서 그 500년, 1000년의 시간이 가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스포츠도 사실 우민화의 한 방편 아닙니까? 그렇죠. 3S죠, 3S. 맞아.
일단 자발적으로 뭐 그런 거라면은 뭐 자발적으로 우민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일본이랑 할 때는 뭔가 끌어오르는 것 같긴 해요. 우민이 되겠습니다. 맞아. 마지막으로 오늘 역사에 나왔던 세 나라 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네.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쌀국수. 쌀국수죠. 네. 쌀국수죠. 국수예요, 국수. 네. 태국 쌀국수도 유명하고. 국수주의? 맞아. 헐. 그러십니까? 캄보디아 쌀국수도 되게 캄보디아 유명하고. 쌀국수도 유명해요. 아. 그러면 오. 이 세 나라의 그 특성이 뭘까요? 쌀국수의 특성. 쌀이 많이 나는 거 아닐까요? 국수? 국수, 그러니까 육수의 특성이 육수. 육수? 네. 고기 육수 아니야? 그러니까 베트남 쌀국수 그러면 우리 제일 많이 먹는 게 어떤 육수를 먹나요? 양지? 닭? 그쵸, 소고기. 소고물이었어? 네, 소고기고 태국은 팟타이 뭐 그러면 무슨 해산물. 팟타이 많이 해산물 쌀국수를 많이 되게 먹어요. 잘하신다. 네. 그러면 캄보디아는 돼지고기 육수를 많이 먹습니다. 어. 물론 그것만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메뉴 다 나라의 공이 존재를 하는데 굳이 여기서 먹었다면 베트남 아니 캄보디아에 가시면은 돼지고기 육수를 낸 쌀국수를 쌀국수를? 한번 먹어보시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한 잔 먹고 다음날 해장하기도 좋고 그리고 저렴해요. 네, 엄청 저렴해요. 길가에서 먹는 건 한 400원 정도, 400원, 400원? 엄청 싸다. 네. 맥주 500도 한 400원. 우와. 네. 캄보디아 가보고 싶다. 네, 음식이 싸서 음. 진짜 뭐 실컷 배불리 먹기에는 참 좋죠. 뭐 스테이크 하나도 비싼 거 10,000원? 9,000원, 8,000원 이렇게 진짜 하는데 싸네. 또 신기한 것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구운 스테이크와 불개미. 불개미 예. 뭐야? 개미가 같이 올려 있는 거예요. 토핑으로. 불개미 하니까 또 킬링필드 되는 거. 진짜 네. 개미? 네. 실제 거기 불개미 진짜 많아요. 네, 그 학살에도 이용이 됐어요. 싫을 것 킬링필드 때 이제 아까 학살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불개미 이제 나무에 불개미 있는 나무에 던져놓고. 아,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그거. 근데 그 만화에 나오는 골프장 가면 주의하셔야 될 게 왜 동남아에 이제 골프장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 그 캄보디아에는 바닥에 불개미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잘못 이제 운동화를 타고 올라와서 물리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개미랑 좀 다른가 보다. 시뻘겋고 아, 되게 진짜? 커요. 네. 불왕개미. 네. 저희 다음 워크숍은 캄보디아로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보고 싶어요. 아까 빈펄? 빈펄? 푸꾸옥. 리조트. 거기는 거기. 베트남이니까. 네. 전 이걸 들으면서 좀 불편했던 게 이게 지금 인도 차이나 전쟁이라고 이제 그 명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서방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 동남아라는 나라가 네. 그냥 인도와 인도랑 차이나 차이나. 사이에 있는 그냥 반도에 있는 어떤 나라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각각 나라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이면 한국 코리아는 전쟁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자펜 차이나 전쟁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이 정도로 그 동남아에 대한 인지가 없는 없었다. 거지. 근데 이렇게 이 보이는 나라들도 그냥 인도차이나라고 부르나요? 그래서 다르게 부를 것 같아서 네. 이 자기 지역을.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옛날에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걸 같이 네, 따라 외국인들은 부르는 거 인도차이나 아닙니까? 부르고 하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서양 애들이 무지했는가. 그렇죠. 관심이 없었고. 그렇지. 무지한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그죠. 관심 없죠. 뭐 그때는. 자, 이제 끝낼까요? 또 적당히 편집해야겠네. 어떻게? 혼세. 혼세 왜? 혼세. 선생는 훈남이라고 아까. 훈남. 이제 훈남 그게 나이 많은 때잖아요, 지금. 한쪽 눈은 또 의안이에요. 아, 진짜? 네, 옛날 전쟁할 때. 오른쪽 진짜 잘하시네. 네. 원어. 네. 의안. 네. 네, 한쪽 눈은 의안. 그 베트남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푸놈펜 진격했을 때 이제 도와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훈센이. 네. 그때 생긴 상처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노자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